정진의 뉴스 브리핑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어제 치러진 보궐선거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합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SBS의 윤춘호 논설실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 교수님은 보궐선거 결과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네, 결과는 1대1이 될 거다. 그리고 표차도 초박빙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워낙 정말 이야기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재밌는 그런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선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병민 교수도 1대1 예상하셨습니까? 네,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한국당이 좀 압도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창원 성산이 조금 정말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원 성산은 당초 한국당이 약간 열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단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최근에 있었던 중앙 정치의 여러 가지 여파들이 창원 성산의 진보 진영에도 여러 가지 악재로 좀 쏟아졌던 게 아닌가 싶고요. 정말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던 것 같습니다. 예. 창원 성산 그야말로 개표가 거의 마무리될 때까지 누가 이길지 몰랐다. 조간신문 기자들은 일부 오보를 쓰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말이죠. 어떤 후보가 당선됐는지 득표율은 어느 정도 됐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당선자는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득표율이 45.75%, 차점자인 강기훈 자유한국당 후보와는 표수가 504표 차이예요. 그러니까 504표요. 네, 정말로 박빙이었고 이 개표가 99.98% 진행될 때까지는 강기훈 후보가 앞서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0.02%의 표를 남겨두고 막판에 그야말로 야구로 치면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홈런을 친 그런 아주 박빙의 승부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영 고성에서는 정점식 후보가 상당한 표차로 한 2만 4천여 표 차이로 양문석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예, 18,592표 차이고 득표율은 23.48% 차. 그러면 경남 창원 성산에 아무래도 더 큰 관심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통영 고성은 민주당 후보도 열심히 또 다른 정당 후보들도 열심히 뛰긴 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 후보의 우세가 일찌감치 예상이 됐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이죠. 창원 성산의 개표 과정 그 시간대별로 양측 후보의 표정 변화 좀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개표 초반에 여영국 후보는 조금은 긴장된 모습이고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표정도 특별하게 표정 변화는 없습니다. 담담하게 보인다. 정의당 진영은 조금은 굳어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제 중반으로 어느새 바뀌었는데 민경욱 대변인이 좀 환하게 웃고 있네요. 윤춘호 시장님. 저 표정을 보면 이제 저 때는 이제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앞서가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막판에 99.98% 그 개표가 이루어지고 나서 역전이 이루어졌을 때 정의당 당사가 저렇게 환호성으로 떠내려갈 듯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강기훈 후보의 모습이 왼쪽에 얼굴이 좀 제대로 안 보이고 있는데 같이 선거운동했던 사람이 위로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좀 담담하게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재검표 요구해서 재검표가 한번 했어요. 했던 제가 겁니까? 했는데 변화가 없어서 그대로 지금 당선이 여영국 후보의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504표 상당히 적은 표차긴 합니다만 역대 선거에서 보면은 3표, 2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0.054% 차이다. 상당히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는데 이렇게 힘겹게 역전승을 한 여영국 당선자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으로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반칙 정치, 편가르기 정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우리 창원 시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또한 권영길 노회찬으로 이어온 우리 창원 성산의 진보 정치의 자부심에 저 여영국의 이름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로새겨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창원 시민들이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힘을 바치겠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창원 성산 504표의 그야말로 초접전이 펼쳐졌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신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좀 열세인 지역이었습니다. 진보 정치 1번지라고 불릴 정도의 지역에서 진보 진영과 민주당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정의당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계속 끄집어냈거든요. 그 중간중간 터져나왔던 이슈 중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에 대한 부동산 재테크 논란들이 터져나왔고 청와대에서 7명의 후보자를 청문회를 거치고 검증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와는 좀 다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중앙정치의 여파가 그대로 창원성산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 진보정치 1번지라고 불릴 정도로 최종 마지막에는 노회찬 전 의원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치러진 선거 속에서 진보진영이 결집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은 대한애국당이 얻은 표가 800표가 조금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애국당이 만약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을 정도의 초박빙 승부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양 정당별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선전을 펼쳤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의미 있는 선전을 펼쳤다. 정의당 후보가 99.98% 개표할 때까지는 뒤지고 있었다가 막판에 극적으로 앞서가는데 말이죠. 여영국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김병민 교수의 설명과 혹시 박 교수님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네, 창원성산이 마치 정의당 후보가 당연히 당선될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는 지역이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뭐 노동운동의 심장부 그랬던 울산 같은 경우도 진보 후보가 낙선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창원이 왜 1번지가 됐냐? 그거는 권영길이라고 하는 그리고 노회찬이라고 하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진보 정치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창원이 지금 진보 정치의 1번지가 된 겁니다. 여영국 후보가 사실은 뭐 이번에 당선이 됐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영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좀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 근데 딱 504표만큼 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한국당이 좀 오만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이 막말 그리고 창원FC 2천만 원 벌금 논란 이 부분이 저는 만약에 이렇게 선거 기간 중에 한국당이 좀 오만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면은 아무리 단일화됐어도 지금의 여권의 지지율 하락 국면 그리고 좀 한국당의 상승세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지역을 한국당이 저는 스스로 놓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한국당이 이길 수도 있던 선거였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 뭐 선거 막판에 나왔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한 폄훼 발언 이런 부분들도 좀 막판 승부에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십니까? 저는 뭐 당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특히 이렇게 결과적으로 미세한 승부에서는 그런 작지 않았지만 그런 실언 하나가 판세를 좌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고요. 저도 어제 이제 저는 저희 동료 논설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반적인 분석은 창원성사는 정의당이 압승을 거두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상이었는데 저는 지금 같은 정국이라고 그러면은 정의당이 이긴다고 그러면 그게 아마 이변이라고 봐야 될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사실은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가 좋지 않고 그다음에 또 창원 성산 지역의 경제 상황도 대단히 좋지 않고 더군다나 거기에 원전 관련 기업들이 몰려 있어서 정부의 이른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감도 상당히 크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긴다고 그러면 상당히 상당히 그 이례적인 이변이라고 봐야 된다고 봤는데 그런 이변이 벌어졌고요. 그 이변이 벌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박장한 교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 그다음에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남 FC 팬들에게 준 불쾌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여영국 당선인 이제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았으면 국회의원 임기를 바로 시작하게 될 텐데 말이죠. 여영국 당선인이 과연 어떤 정치인인지 시청자 여러분 혹시 낯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당선됐던 진보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권영길, 노회찬 두 사람은 상당히 전국적인 인물이었는데 여영국 당선인은 지역에서 열심히 노동운동을 해왔다. 그런데 이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졌던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지사 시절
무상급식 이런 문제 등을 놓고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와 설전을 벌였던 모습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지사님 이제 결단하시죠. 결단하세요. 언제까지 공무원들한테 책임 미룰 겁니까? 본인이 단 한 번의 책임 한번 져보세요. 네? 어째저리 못 대놓은 거 배웠어. 지사님 아까 쓰레기 버리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우리 지사님가 그런 막말을 하고 있어. 그 앞에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는 네? 겁니다. 네?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책임질게. 네. 그 앞에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공무원들 도민들 그만 괴롭히고 사퇴하세요. 제가 지서도 귀찮은 갑니다. 참 또 막말이다. 예,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펼치는 모습 여러분 보셨고요. 여영국 당선인 그 관점에서 직접 촬영한 화면이기 때문에 여영국 당선인은 화면에 나오질 않네요. 그러면 또 다른 여영국 당선인의 과거 활동 모습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홍준표 지사께 학교 급식비 지원 중단 철회를 요청합니다.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기 모자라서 가난을 기준으로 줄 세우기 하시렵니까? 혹시나 아이들의 밥그릇 농장을 촉발하여 정치적 이득을 버리는 생각이 있다면 거두어 주십시오. 동량은 못줄 망정 쪽박을 깨서야 되겠습니까? 여영국 당선인 어떤 정치인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윤춘호 시장님? 일단 지역에서 꾸준히 이제 노동운동을 해와서 창원 성산 지역에는 이제 상당 뿌리가 있는 그런 분이고요. 그다음에 도의원으로서도 2번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보신 화면 같은 경우가 도의원 활동 당시에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알려진 인물인데 앞에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전국적인 어떤 아직은 명성을 얻거나 이름을 얻을 만한 분은 예. 아니신데 이번 기회에 상당히 이제 전국적인 인물이 된 것 같아요. 예, 전국적인 인물이 됐다.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또 여영국 당선인이 노회찬 의원 하면은 그야말로 촌철살인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영국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달변이나 말을 아주 잘하는 정치인은 아니다. 오로지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성, 뚝심 뭐 이런 부분들로 그 지역에서 노동운동하고 정치 활동을 할 때 그런 이미지로 깊이 각인돼 있다라고 하는데 여영국 당선인이 이제 여의도 국회에 들어와서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정치를 펼쳤으면 좋겠다. 정의당의 국회의원 가운데 한 명일 텐데 말이죠.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한 1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여의도 의정 활동을 펼쳐야 되고 바로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당선과 동시에 국회 가서 많은 활동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역구에서 또 내년도에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들을 병행할 거라고 보는데요. 정의당의 노회찬 전 의원 하면은 떠오르는 정신이 6411번 버스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소 노동자들, 가장 여의도 정치권에서 아무도 챙기지 않았던 사람들의 아픈 눈물을 닦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사실은 받들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편에서는 정치라는 게 가장 우선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정의당이 1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있는 건 노회찬 정신보다는 선거구제 개편에 사실은 마음이 더 많이 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과연 이 중간의 사이 속에서 어떻게 유의미한 성과를 여영국 의원이 앞으로 펼쳐나갈 수 있을지를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를 어렵게 지켜낸 정의당.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 창원에 상주하면서 열심히 선거 지원 활동을 펼쳐왔는데 이정미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영국의 최종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창원 시민들이야말로 성산대첩의 최종 승자입니다. 힘을 합쳐라. 빼앗기면 안 된대. 그 간절한 말씀에서 노회찬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멈추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노회찬 대표님, 노회찬 대표님, 저희 승리했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도 정의당을 지켰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5만 당원들은 비로소 탈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은 당당히 나아가라던 당신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울먹거리는 모습 보니까 노회찬이라는 이름이 정의당, 우리나라 진보 정치에서 갖는 무게와 의미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네요. 네, 참 노회찬 의원 이번 선거는요, 노회찬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흔히 이제 삼국지에서 얘기하는 죽은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죽은 제갈공명하고 싸운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제서야 탈상한다 이렇게 이정미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정의당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의원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의 삶도 있지만 진보 정치에 대한 것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이해하기 쉽게 국민들에게 잘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앞으로 지역구에서 당선을 물론 뭐 비례도 중요하지만 지역구에서 스스로 독자적인 힘으로 당선될 수 있는 인물을 키우려면 정의당이 표방하는 진보 정치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느끼기 쉽고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끔 정치를 하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정치를 앞으로 좀 더 해나갈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죽은 제갈공명에 기대는 선거는 더 이상 못 치르거든요. 좀 예. 그런 점에서 정의당의 과제도 크다고 봅니다. 박 교수님 말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또다시 노회찬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선거운동을 하기는 어렵겠죠. 이번에는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그러면 고 노회찬 의원 정의당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지난해 7월이죠. 고 노회찬 의원이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난 뒤에 발인식에서 정의당의 의원들이 노회찬 의원을 떠나면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을 잃은 것은 그저 정치인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자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가능성 하나를 상실했습니다. 노회찬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인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을 잃은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위해 당신이 감당했던 천근만근의 책임감을 온몸으로 받아 안을 것입니다. 당신이 목숨보다 아꼈던 진보 정치, 정의당은 더 강해지겠습니다.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윤춘호 시장님, 저 당시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예. 특히 지금 들으니까 특히 심상정 전 대표의 저 조사가 참 그 마음으로 가슴으로 와닿는 느낌인데요. 다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의당도 돌아볼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적으로 노회찬 의원이 19대 때 당선됐을 때 저기에서 표차가 13,000여 표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500여 표 차이로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게 지금 정의당만의 힘으로 당선된 게 아닙니다. 민주당과의 후보 연합을 통해서 지금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당선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다가 그 표차마저도 크게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에서 정의당에 대한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도 정의당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기대와 어떤 지지의 수준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번 선거를 정의당 쪽에서는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고 노회찬 의원의 유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경공모, 이른바 드루킹 일당이 주축이 된 모임 아닙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4천만 원 받았다. 어떤 청탁도 대가도 약속한 적 없지만 이것은 명백히 내가 잘못한 것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누를 끼쳤다.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길 바란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 정의당 당원들 다시 한번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전 고 노회찬 의원의 육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선된 여영국 당선인, 여영국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의 의원과 당원들 다시 한번 노회찬 의원의 이야기 들으면서 진보 정치의 갈 길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가로수공원에서 출발해서 강남을 거쳐서 개포동 주공 2단지까지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 노선버스입니다. 이 버스에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이면은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출근을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명 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제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당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반송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송약국 약사님, 그리고 우리 김박천국 사장님, 대형 우리 부동산 사장님, 오늘 귀한 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조금 소란스럽다고 양해해 주십시오. 되겠죠? 예.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부터 바뀌어야 되고,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부터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봄은 2016년 창원에서 시작될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라는 국민을 위해, 이 나라 모든 민주주의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혹시 잘 보셨습니까? 고 노회찬 의원이 지난 총선 때 선거 유세를 할 때 그 옆에서 흐뭇하게 지켜보면서 박수를 쳤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을까요? 그 지원 유세를 위해서 같이 현장에서 지원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꿔야 하고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꿔야 한다. 노회찬 의원의 연설 지금 들어봐도 참 지당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네. 쉽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은 그 어떤 정치인보다 탁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사실 그동안의 진보 정치 인사들이 굉장히 아까 여영국 후보 표현할 때도 뚝심, 진정성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진보 정치를 대중들에게 다가서게 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진보 정치가 대중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과거에 통진당 논란이 있기 전에 이정희 대표가 그런 면모를 또 다른 면모를 보인 적이 있고, 이거를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고 노회찬 전 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정의당으로서는 굉장한 정말 인재를 잃은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그렇다고 이대로 눌러 앉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고 노회찬 의원이 마지막에 나는 이렇게 끝나지만 당은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라라고 얘기했듯이, 정의당이 이번 재보궐선거 승리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그 진보 정치가 국민들의 상식에 또 국민들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국민들의 눈높이를 끌어올리거나 또는 진보 정치를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김효미 교수님은 노회찬 의원의 생전 이야기 가운데 기억나는 이야기 있습니까? 그 촌철살인.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판을 바꿔야 된다, 불판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50년 동안 삼겹살을 한 판에서 바꿨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여의도에 대한 정치의 판을 바꿀 때가 됐다라고 하는 촌철살인도 기억이 나고요. 노회찬 의원이 했던 얘기 중에 내가 한 말은 다 남이 한 말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촌철살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 민생 삶의 현장에 있는 얘기들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했던 노력 때문에 노회찬 의원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이는 것 같고, 왜 당신은 이렇게 촌철살인 같은 이야기를 언제부터 잘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니 노회찬 의원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노회찬 의원이 진보 정당에게는 사실상 의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가 오는 기회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가 한 번 왔을 때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노회찬 전 의원이 살아생전에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1000가지 주제로 나눠서 저장하고 기록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회찬 의원이 타고나면서부터 달변이었던 것이 아니라 진보 정치의 현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전달하고 싶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이 떠나고 난 뒤에 진보 정치의 갈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얼마 전에 선거제 개편을 얘기하면서 심상정 의원이 했던 발언 때문에 한참 구설수가 오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온전한 정의고 성의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따라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노회찬 전 의원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것처럼 어떻게 대중에게 더 많이 다가설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을 이제는 여영국 의원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6411번 버스 조금 전에 저희가 생전 고 노회찬 의원의 이야기를 듣다가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말이죠. 윤철호 시장님은 노회찬 의원이 다른 정치인들과 달랐던 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이제 노동운동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머릿속으로만 아니고 가슴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정치를 해온 거죠. 정치를 한 게 아니라 그분들과 같이 살면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이제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리움에 젖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진보 정치인으로서 진보 정치 쪽에 노회찬이 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보수 정치 쪽에는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뭔가 그리워할 만한 인물, 그다음에 다시 한번 떠오르고 싶은 인물, 떠올려보고 싶은 인물, 그다음에 또 배우고 싶은 인물, 이래도 해줄 사람이 보수 정치 쪽에서는 누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당장 쉽게 잘 안 떠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 정치 쪽에서도 진보의 노회찬 같은 인물이 속히 좀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갖게 됩니다. 예, 정의당, 진보 정치, 정의당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말로만 진보 정치 얘기하지 말고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야말로 6411번 버스를 타고 고단한 하루 그럼에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정당, 그런 정치의 모습을 꼭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궐선거 결과가 과연 앞으로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미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과연 어떻게 달라질지 일단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득표율의 특징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각 후보들이 개별적으로 받은 표는 뭐 시청자 여러분 어제 개표 방송이나 오늘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겠습니다만 저희는 한번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이른바 범보수 진영의 합산 득표율 그리고 범진보 진영의 합산 득표율. 창원 성산 같은 경우요. 정의당과 민중당 후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얻은 표를 합치면 49.54. 그리고 이른바 범보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애국당 이렇게 범보수 진영이 얻은 득표율을 보니까 49.67%. 범여권, 진보 대 범보수 1대1로 붙었다고 한다면 저 득표율은 물론 1대1로 붙으면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 득표율은 범보수 진영이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통영고성도 한번 볼까요? 통영고성은 오히려 여당 후보 한 사람의 보수 진영 후보가 2명이 나왔기 때문에 합치면 64.02%로 더 격차가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자유한국당에서는 1대1 승리에 만족할 수만은 없는 뭔가 아쉬운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선거 결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수 통합, 정계 개편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할 숙제를 안게 되는 선거 결과인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선거 결과를 통해서 한국당이 알게 된 것은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망령에선 벗어났다는 겁니다. 작년도 치러졌던 지방선거를 보게 되건데 과거 전통적으로 PK 지역은 한국당의 아석인 지역이었는데 모든 것들을 다 뺏겼습니다.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치렀지만 이번 선거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전의 선거 결과로 아마 돌아가게 되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고요. 우리가 바로 직전의 총선이라고 하는 건 2016년도에 치러진 20대 총선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당시에도 보수 진영 내에서 옥새 들고 나르샤를 비롯한 당내 골수청 갈등들이 첨예하게 나타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치러졌을 때의 선거 결과가 아마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PK 지역에서 선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승리를 점쳤지만 이번 보궐선거가 만약 수도권에서 치러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한국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치르기 어려운 선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총선이 꼭 1년 앞으로 남아온 상태에서 양 진영이 말 그대로 전열을 재정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수에 대한 대한민국당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폭넓은 통합과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총선을 치르게 될지 아마 이 숙제를 안게 됐던 선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선거 결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에 경남 창원 성산 같은 경우 창원 성산 그렇다고 하면 창원시장 선거가 되겠죠. 창원시장 선거 때는 과연 득표율이 어땠는지 그때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48.02%를 얻었어요. 자유한국당 조진래 후보가 30.01%. 지난해 지방선거 때는 그야말로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민주당 바람이 거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1년이 채 안 되고 한 10개월 정도 지났나요?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민주당은 선거에 후보를 내지조차 못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지난 총선 때 결과를 한번 볼까요? 고 노회찬 의원이 당선됐을 당시에 그때도 자유한국당의 후보는 강기훈 후보였습니다. 51.5 대 40.21. 바른미래당의 이재환 후보 이번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득표율이 당시에는 8.27% 이번에는 더 떨어졌죠. 그러면 강기훈, 이재환 후보 당시 합쳐도 48, 49%. 기본적으로 범보수 진영의 득표율은 저 정도 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번에도 49.67%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선거 때는 51대 49 정도의 구도였는데요.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 선거는 이제 2명의 의원을 뽑는 거니까 그렇게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1년 후에 다가오는 21대 총선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볼 수는 있겠는데요. 앞에서 김병민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라고 하는 이름이 지워졌어요. 예. 그 자리에 황교안이 들어섰습니다. 대신에 이른바 범여권에서는 선거를 이끌 만한 지도자의 얼굴이 보이질 않아요. 물론 이제 민주당 후보가 창원 성산 지역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누가 보였나요? 이해찬 대표의 얼굴이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홍영표 원내대표의 얼굴이 생각이 납니까? 저는 별로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에 비해서 황교안 후보는 어땠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이번 선거의 주인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공으로서 나름대로 충분히 자랑할 만한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으로 지휘할 만한 그런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 황교안의 선거 같은 그런 이미지, 그다음에 박근혜가 지워졌다는 점에서 보면 보수층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선거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 시각 기자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간담회 내용 잠깐 살펴봤더니 뭐 원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을 찾았다. 가능성을 발견했고 그리고 앞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통합 문제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자신감을 드러내긴 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망언을 한 의원 3명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즉답을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황교안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황교안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황교안 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비록 두 지역 국회의원 선거 모두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당과 나라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국민 속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민생을 챙기고 또 정책으로 싸워 나간다면 내년 총선 결과는 분명 다를 것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경고입니다. 또 한편 국민들께서는 자유한국당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낮고 겸손하게 전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고통받고 계신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 잊지 않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 결과를 민주당에 대한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이번에 투표하신 분들이 뭔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네, 저는 한국당이 충분히 두고 다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번 선거 기간 직전에 좀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로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소통수석이 그러면서 무슨 흠결이 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한국당이 저는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졌냐 그랬을 때 저는 확장성에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오만했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던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노회찬 의원에 대한 폄훼 그다음에 창원 FC 그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그런 오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고요.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 체제가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극우 정치에 있었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 이거를 풀어가는 해법이 결국은 확장성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정계 개편, 특히나 보수의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앞으로 좀 매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점에서 소위 이제 바른미래당 이쪽에 대한 구애가 이제 극우에서 살짝 좀 좌클릭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문호를 개방하고 바른미래당 쪽 인사들, 보수 인사들을 당기기 위한 이런 아마 시도를 좀 황 대표가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당이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좀 너무나 좀 강한 그런 구구적인 주장을 한 부분도 조금은 합리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극우 보수의 놀점을 가지고 조직만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 또한 2% 부족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한계를 이번에 좀 암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창원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통영 고성에서 황교안 대표의 측근으로 불렸던 사람이죠. 정점식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믿음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약속한 공약 성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려달라는 여러분들의 염원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점식 후보도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정점식 후보가 황교안 대표가 검사 시절에 늘 뭐 같이 자주 일했다. 같은 공안검사 출신이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의 아바타라고 해도 뭐 그렇게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특히 황교안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에 진보당을 해산시켰을 때 그때 이제 실무적으로 일을 맡았던 인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당에 들어온 뒤에 어떻게 보면 지역구 경선에서도 황교안 대표의 지지를 얻어서 이제 이번에 등원하게 된 그런 인연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황교안 대표의 최측근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정치하는 거 보면은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생각이 자꾸 나요. 이해창 총재도 당시에 혈혈난신 입당을 했는데 황우여라고 하는 그 판사 출신 최측근 인사가 함께 들어와서 이해창 총재를 또 원내에서도 보좌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보궐선거 결과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황교안 대표의 굳건한 리더십은 어느 정도 평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황교안 대표가 지난번 전당대회 선거에서 사실 상대 후보로부터 가장 거세게 공격을 받았던 것은 황라땡이라고 하는 용어가 유행할 정도로 황교안 대표가 당선되고 난다라면은 다시 한번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려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박창원 교수님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예. 지금 적어도 이번 선거 결과에서는 한국당이 굉장히 선전하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던 승기를 점했던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 특히 창원 성산에서 거의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는 건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의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황교안 당대표 체제의 리더십에는 전혀 흔들림 없이 문제가 없이 갈 거다라고 하는 평가에는 아마 큰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PK 지역에 국한된 선거였기 때문에 앞으로 치르게 될 선거는 PK가 아닌 전국적인 선거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이제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인재 영입 등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지만 적어도 첫 번째 시험 때 관문 때에서 황교안 대표의 이번 선거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한 거죠. 창원 성산에서 손학규 대표가 그야말로 상주하면서 총력전을 펼쳤고, 이런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당내 같은 당의 이현주 의원이 찌질하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해서 당내 분란이 있기도 했는데, 바른미래당은 상당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당장 거취 문제 손학규 대표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책임져야 한다, 물러날 뜻을 사실상 밝혔는데요. 김관영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고 더욱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창원 성산 선거구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볼모지나 다름없는 선거구였지만 손학규 대표님 또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의 교훈이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더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더 채찍질하겠습니다. 자, 김관영 원내대표 얘기는 어떤 면에서 원론적인 얘기라고 봐야 되겠고요. 하태경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한번 볼까요? 책임을 통감한다고 돼 있습니다. 당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손학규 대표와 상의해서 지도부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여기에서 바른미래당의 저런 움직임, 저런 목소리가 이른바 바른미래당발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또 바른미래당의 호남 지역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민주당 쪽으로 합류할 가능성,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이번 선거가 결정타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앞으로도 계속 존속할 수 있겠느냐. 내년 21대 총선에서 바른미래당이라고 하는 당이 살아남아서 바른미래당의 후보로 나서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이번 선거에서 패배로 그 답을 주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게 가십권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 당이 해체 위기에 빠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미래당에서 이른바 한나라당에서 왔던 자유한국당으로 가야 될,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가야 될 분들하고, 그다음에 호남 출신 의원들과의 어떤 분가는 상당히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안철수, 바른미래당의 양대 대주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안철수 전 후보는 지금 독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참패를 계기로 해서 유승민, 안철수 두 정치인이 다시 바른미래당의 전면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매우 없다? 네, 매우 낮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독일에서 하루빨리 귀국해야 된다라고 종용하는 측근들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온들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극도로 바른미래당 내에서의 활동을 자제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내년도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에서 1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다라면은 결과적으로 선거에 썼던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누구도 그 정당의 이 브랜드를 달고 나가려는 사람들 후보를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바른미래당으로 독자적인 선거를 치르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당은 결국 해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여기에 누군가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중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무소속 의원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건데, 가장 크게 키를 쥐고 있는 건 결국 자유한국당일 겁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 또 하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건 유승민 의원일 거고요. 보수의 통합에 대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 하지만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팽팽한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어떤 명분을 고리로 보수의 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이게 이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남은 과제거든요. 과연 어떤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지 몇 달 안에 굉장히 대한민국 정치판이 술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민주당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당선된 사람들은 한 명도 없는데 말이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 선거에서 나온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창원 성산에서 우리 당과 정의당이 단일 후보가 승리한 것은 노회찬 정신을 계승해 국회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통영 고성에서는 비록 이기지 못했지만 19대 총선에 2배 가까운 지지를 얻은 것이 성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 더 이야기할 게 말이죠.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통합교섭단체, 이제 정의당이 한석을 또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또 이정미 대표가 직접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정미 대표 얘기 한번 볼까요? 평화당 만나서 이야기 진행할 거다. 평화당에서 지원 요새도 많은 힘을 실어줬다. 향후 공동 교섭단체 추진하자는 숨은 뜻일 것이다. 이른바 평화와 정의 공동 교섭단체 만약에 꾸려지게 된다면은 원내 지형이 다시 한번 또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평화당 내에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3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사람들과 다시 이제 호남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 이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과의 제3 원내교섭단체는 실리적으로 보면 얻는 이득이 많습니다. 국회에서 예산도 챙길 수 있고 또 자리도 챙길 수 있고 선거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하지만 내년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호남에서 승리하려면 자신들의 어떤 모습, 정책, 이야기 또는 영향력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정의당과 자꾸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고민들이 지금 평화당 내의 소수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점에서 평화당도 사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합 집산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거 취재 때마다 또 선거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만은 이번에 이겼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고 이번에 졌다고 해서 실망하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때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지금의 선거 결과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10개월 만에 뭔가 민심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때 민심은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여야 정당들이 말로만 국민 얘기하지 말고 그야말로 민의를 잘 새겨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